저성장이 굉장히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사실 더 큰 문제고요. 10년, 15년 언젠가 터질 수 있어요. 정말 문제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상현입니다. 원래 전공은 경제학이고요.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 생활을 하다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부임한 게 한 2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주로 제가 가르치는 게 경제정책, 한국 경제 이런 것들이고요. 행정대학원에서 경제 정책 가르친다니까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저희 대학원이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처럼 정책 대학원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행정 분야도 있고 정책 분야별로 교수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경제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가장 낮은 1.4%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적인 경기 후퇴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반도체 특수가 줄어들면서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나빠졌고, 그리고 이제 중국도 굉장히 안 좋아져서 중국이 나쁜 거하고 반도체 특수가 사라진 그 두 가지 때문에 사실 성장률이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반도체와 중국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계부채 문제도 불거졌고요. 또 PF 대출 문제라든지 중소기업 좀비 기업들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금융위기 97년 경제위기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7년 경제위기 같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97년 경제위기는 이른바 우리가 쌍둥이 위기라고 하는데요. 그 은행 위기와 외환 위기입니다. 90년대까지 우리 특히 일부 재벌 대기업들이 과잉 투자를 하면서 경기가 나빠지면서 빚을 못 갚을 상황이 도래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당시에 이제 금융 자율화를 통해서 해외에서 비교적 싼 이자로 단기 자금을 가져와서 은행들이 기업에게 장기 투자 대출을 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가 잘 될 때는 과잉 투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이 경기가 나빠지고 과잉 투자가 부실화되는 게 나타나는 시점에 이른바 이제 그 미스매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로 외화로 돈을 은행들이 빌려온 다음에 장기 투자에 대한 대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이제 단기 대출을 회수를 하기 시작하니까 은행들이 그 단기 대출 회수를 막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 외환 위기가 오기 시작한. 그래서 금융위기, 은행위기와 사실은 외환위기가 위기의 본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근데 급격하게 은행들이 문제가 되면서 기업들이 도산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실 지금은 은행 위기라든지 외환 위기가 급격하게 초래될 가능성은 낮다는 측면에서 97년 상황과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가계부채 이런 게 문제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가계부채 비중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우리가 굉장히 높은 나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대부분의 가계부채가 사실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우리는 주담대를 할 때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가격에 대비해서 소득이 얼마냐라는 규제도 하고요. 또 이제 가격 대비 얼마냐 이런 것들 규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출이 주로 차주라고 하는데, 차주들이 신용 상태라든지 재산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이런 게 터졌을 때 보면은 한 10%를 이른바 다운페이 하고 은행에서 모기지를 받아서 집을 산 경우가 많았고요. 그때 굉장히 부실한 그 문제가 있을 만한 집들도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택값이 10%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언더워터라고 하는데 그런 집들이 많이 나오면서 은행들이 모기지에서는 사실은 소유권이 은행에게 있습니다. 모기지를 다 갚을 때까지. 그러면 은행들이 10% 밑으로 값이 떨어지고 이게 곧 반등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합리적 선택이 뭐냐면 이른바 포클로저라고 해서 집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손절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으면서 실물 위기가 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런 식의 가계부채가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전체 가격 대비 한 70% 정도만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 수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차주들의 신인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가격이 한 30%까지 떨어질 때까지 버틸 수 있고 또 이게 소유권이 은행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버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뭐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사태가 가계부채가 높다고 해서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PF 대출 같은 경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2011년에 우리가 사실 PF 대출 때문에 저축은행 도산되고 금융권들이 굉장히 안 좋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공적 자금이 굉장히 많이 투입됐어요. 한 26조 정도 투입이 됐는데 그러면서 뭐 금융위기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때문에 큰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PF 대출에서 빠져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취약한 저축은행이라든지 캐피탈이라든지 증권 이런 데가 좀 물려 있는데 구조조정이나 도산들이 일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약의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문제도 심각한데 그렇지만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지 이것 때문에 갑자기 위기가 올 정도의 경제 전반적인 충격이 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성장이 굉장히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사실 더 큰 문제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라든지 일부 이렇게 뭐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뭐 위기다라는 이야기들은 사실상 그다지 근거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문제는 우리가 정말 위기가 앞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없다는 거죠. 뭐 1.4% 성장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뭐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래 뭐 한 2% 초반, 2.2%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2% 언저리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역대 특히 윤석열 정부 뭐 특히 심합니다만은 경제 정책이라는 게 현안에 대한 대응하는 거 위주로 돼 있지 중장기적인 문제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를 자꾸 넘겨버리는 식으로 가고 있어서 이게 이제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일 큰 게 제조업 위기 문제죠. 2011년부터 한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그런 지표들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정도 말고는 아주 경쟁력 있는 제조업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죠. 저가 상품들은 중국에 의해서 대체가 되고 있고 고가 상품들은 미국이나 일본 서유럽 국가들하고 경쟁해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그나마 나았는데 이제 반도체도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 AI 칩 이라는 게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과거에 삼성전자가 누렸던 그 초격차라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 시대에는 이제 저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조업의 위기 가능성, 그런 의미에서 제조업 경쟁력 상실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건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지금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제조업이 기본적으로 중화공업 중심이에요.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GDP 26%, 거의 뭐 선진 국가에서 가장 높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은 한 20% 수준이고요. 미국은 한 12, 3% 수준에 불과하고 영국은 만 9%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이 굉장히 크고 이 제조업의 대부분을 10대 중화공업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10대 중화공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거에 더해서 굉장히 더리 인더스트리들입니다. 즉 뭐냐면 탄소 배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으로 이행하고 아리백으로 이행한다는 게 세계적인 추세고, 추세일 뿐만 아니라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페널티들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경쟁력 상실이 훨씬 더 커질 텐데, 여기에 대한 대응도 거의 사실 없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식으로 그냥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정말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게 지금 나타나는 그런 금융적인 측면보다는 실물적인 측면에서 위기가 올 수 있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뭐 10년, 뭐 15년 언젠가 터질 수 있어요. 5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저로서도 어려운데, 그런 정말 문제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다. 대비를 하려는 정치적인 어떠한 논의도 없고, 이런 게 선거 쟁점도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면에서 그게 정말 위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작년에 0.7이 출산율 0.7이었고 0.7을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거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 출산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지는 예가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되고, 거기 숫자의 큰 어떤 정도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출산율을 높일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일을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비교해서 어디하고 비교해서 출산율이 얼마고 그걸 목표로 하는 식으로 단순하게 출산율만 바라보고 정책을 편다는 것도 매우 비현실적이고 의미가 그다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선진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유럽 국가라든지 북유럽, 일본 이런 데는 우리보다 더 빨리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를 겪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많은 대책도 내놓았고, 또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빨리 급속도로 출산율이 낮아지지는 않았어요. 일부 대책도 효과를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 수준이 향상되고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은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일종의 경제 법칙이라는 거죠. 그게 이미 한 1980년대부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인지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동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은, 소득이 높아지면 부모들이 자녀의 수와 자녀의 질에 대한 이른바 트레이드오프, 상관관계에서 질을 더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는 것보다 조금 나서 많은 교육 투자라든지 이런 양육에 투자를 해서 질적인 측면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는 게 연구 결과였고요. 그게 이제 많은 걸 사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서유럽 국가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도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요. 근데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할 때는 저출산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고령화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인구 구조 전반적인 것들을 보긴 해야 되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이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내년부터 접어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뭐냐면 노인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 대비해서 20%가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초고령 사회로 가는 이유의 70%가 사실은 더 오래 사는 이유보다 출산율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령 사회로 가는 것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고령 사회가 고 저출산 되면 흔히들 걱정하는 게 그거죠.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되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 뭐 국민연금 지금도 문제인데 더 문제가 생길 것이고, 노인 빈곤 더 심각해질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경제 성장률도 더 떨어질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자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상황과 제도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이나 이런 데서 흔히 대응 수단으로, 정책 수단으로 삼는 게 정년을 연장하는 거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 정년 연장하면 굉장한 사회적 저항이 큽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파업하고 막 난리가 나죠. 왜 그러냐면은 유럽
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정년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 이후로는 일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기가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년퇴직한다고 굉장히 행복해 하는 거거든요. 우리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정년퇴직한다면 불행의 시작이고 빈곤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보장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건데 일을 더 하라니까 사회적인 반발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정년을 늘리는 게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사회적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은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런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정년 늘린다면 다들 박수를 쳐요. 그래서 나이가 더 들지만 건강해지고 정년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우린 정년 더 늘리는 거 저항이 없는데 왜 못 늘리느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일자리가 남아도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죠. 좋은 일자리 많지 않고 그거 가려고 젊은 사람들은 정년 연장하면 싫어합니다. 자기 일자리 뺏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력이 줄어들어서 일할 사람 숫자가 줄어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나빠지고 하는 그 단계에 가 있지 않아요.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정년 연장을 하면서 그러면 연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 인구 감소 문제를 대체하는 데 상당히 쉬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아직까지 굉장히 낮습니다. 일본, 한국은. 그래서 여성의 노동 참여를 통해서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 메꿀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인데 외국인 노동자가 이미 우리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 인구의 한 2%가 넘으면은 상대적으로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 그러면 제가 문을 닫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화적으로라든지 사회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융합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준비 전혀 안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늘리자는 손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매우 잘못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책 대응 수단들 쓸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측면들이 있는데 서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현안만 눈앞에 현안만 자꾸 보고 큰 틀에서 준비를 안 하는 그런 정책적인 실패들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출산 하나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출산 문제의 한 30년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저출산을 100이라면 저출산 이유가 85%가 뭐냐면은 결혼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아기를 조금 놓는 거는 15%에 차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흔히 제가 말씀드린 경제학 이론이나 서유럽에서 일어났던 현상이 15%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독특한 게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에 여성분들의 혼인율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해 있어요. 왜냐, 우리가 50대면은 조기 퇴직 당하는 거, 그리고는 자영업 가서 망하고 노인빈곤 들어가는 거, 이런 걸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문직,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정년이 있는데 이런 데 선호하죠. 그러다 대기업,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점점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나이가 늦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35세 취업해서 50에 퇴직하는 근속이 15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노인빈곤 문제 더 심각해지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결혼할 나이들이 점점 늦어져요. 35, 30대 초중반. 그리고 결혼할 때도 맞벌이를 원하니까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때 커리어가 있고 자기 직장이 좋은 게 있는 분들은 결혼을 굉장히 망설이게 돼. 혼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처럼 사실 정년 보장, 정년하고 연금으로 살 수 있고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찍 자기가 일을 시작하고 이런 사회경제 구조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제일 큰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조기 퇴직을 시키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 대기업 격차가 너무나 심해요.
중소기업, 대기업 격차가 줄어들고 정년을 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에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단가 우려치기를 통해서 하청하고 원청 사이에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또 단가 우려치기를 하다 보니까 원청 대기업 같은 경우에 부장님들을 월급 비싼 부장님을 둘 이유가 없어져요. 뭐 대리가 단가 우려치나 부장이 우려치나 뭐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조기 퇴직을 시키는 이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 원하청 구조를 바꾸는 노력 안 하면은 사실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수단 대책을 단지 가족 관련 지출을 늘려가지고 하는 식으로만 지금 접근하는데 그래서는 한계가 있다 우리 구조에서 그걸 꼭 좀 우리 정책하시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부채가 사실은 이제 기업이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원래 기업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서 그래서 돈을 벌어서 갚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경기가 좋을 때 그래야 되는데 경기가 나쁠 때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특히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 한계 기업이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계속 나빠지다가 제조업 위기가 오면서 이건 폭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조적으로 우리가 빨리빨리 어떻게 보면은 산업 전환을 통해서 경제 구조를 전반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린 산업으로 가고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데 테슬라 같은 거 그다음에 중국의 BYD 같이 전기차 새로운 자동차 회사가 들어와서 전기차 시장을 리딩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슈페트의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전히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만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내셔널 챔피언들이 투자해서 계속해서 간다는 그 아주 오래된 패러다임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신경제, 혁신경제에서는 새로운 기업들이 도전적인 기업들이 들어와서 성공해서 새로운 리더가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이나믹스가 있어야지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이른바 한계 기업들은 퇴출이 되고 거기에 묶여있던 인적 물적 자원들이 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이런 경제 구조 개혁들을 해야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뭐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기업 부채 이런 거 쌓이고 제조업 위기 오고 탄소 중립에서 오는 위기들 이런 것이 합쳐지는 순간에 경제 실물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 실물 위기는 아마 그러니까 큰 기업들 도산으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탄소 중립 아리백 관련해서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최신 그 앞선 공장들을 국내에 짓지 않고 미국이나 해외에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미국에 공장 짓는 게 비용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IRA 법 같은 것 통해서 보조금을 주지만 보조금을 받아도 사실 훨씬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 마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국내에서는 아리백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정부가 해야 되는 게 이런 아리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전혀 할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원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도 있고 그다음 아리백을 전체를 다 하겠다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민주당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재생에너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사용량이 낮습니다. 비율이. 그러니까 제조업들 중에서 전기 많이 쓰는 산업은 엄청 많고 근데 아리백 압력들이 강한데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산업들 중심으로 아리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냐 전력망부터 해서 하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이 아리백 산업 클러스터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반도체라든지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삼을 수 있는 뭐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아리백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특히 이제 동남권에 해상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합쳐서 그 아리백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공장 거기 지어라고 해야 됩니다. 용인에 공장 반도체 클러스터 지어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용인에 저는 반도체 클러스터 앞으로 공사하다가 말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미국 가서 다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아리백은 텍사스 가서 하면은 다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조업들이 이제 망하는 제조업들이 계속 나오는 거, 큰 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에 뭐 하이테크고 우리가 좀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공장들은 해외로 이전해 가면서 국내 산업이 공동화되면서 경제 위기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